오늘도 막말 대잔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조정을 받아봐야 개털이고, 결과적으로는 순환매를 잘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조정도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심도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주제로 막말을 할 거는 영양가 없는, 그리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될 두 인물이 있는데, 한 명은 일론 머스크고 한 명은 캐시우드입니다. 캐시우드 이분께서는 본인이 운영하는 ETF ARKK가 계속 아랫방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제 얘기하는 건 기술주는 여전히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술주가 계속 이익의 성과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업 자체는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기업 자체의 미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기업 자체가 그 주목을 받지 못해서 주가가 튀지 않았으면 이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되겠지만, 지금은 이미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상당히 반영되고 주가에 이미 오히려 버블에 대한 얘기들, 이 심도가 깊어졌었던 상황에서 지금 조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 벤슨께서 말씀하신 거품이 재평가되는 단계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포커스라는 거죠. 아직까지 이분을 믿고 그 기술주에 몰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안 좋은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이미 포트폴리오 재편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영향가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 발언은. 테슬라의 이분이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양땡땡, 예, 끝자리가 치자로 끝나는 그런 아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의 CEO가 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잡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가상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분 발언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이 발언이 과연 언제까지 가상화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이런 그 이상한 행동들, 이상한 발언들을 통해서 가상화폐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그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매매와 관련된 행동을 했겠느냐를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법률적 문제까지 휩싸이게 되면, 지금도 이미 불매운동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물음표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인지도에 대해서는 좀 스크래치 정도 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전 세계의 전기차 업체들이 너도 나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 판매량 할당해서, 예를 들면 화석연료차 뭐 10대 팔면 전기차 무조건 2대 팔아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도 나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이런 상황이 있기 전에 테슬라가 경쟁을 하던 것하고, 지금 전기차 업체가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경쟁하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배수를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의 정당성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선, 뭐 최소한 추가적으로 더 밀고 올라가기 위해서 전고점을 뚫고 강력한 경쟁을 뚫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보조금 중에 고가 보조금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차를 사는 게 참 용이한 거였는데, 고액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과연 고액 자동차를 살 만큼, 화석연료 차만큼 이 전기차가 편리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물음표입니다, 사실. 물론 보조금을 받는 그 하단에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있는 것들의 판매량은 그렇게 쉽사리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여하튼 그래서 거기다 또 플러스로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지금 뭐 자동차 판매에서 적자를 탄소 배출권을 메꾸고 있는데, 글로벌 업체들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서로 이제 합종 연행하면서 탄소 배출권을 안 사도 되거나, 혹은 적게 사거나, 혹은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아예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는 여건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향후 영업이익의 추세가 정말 불안하지 않은가? 이러다가 2분기 영업이익이 정말 예측치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면 테슬라가 아래로 세게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 막말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계속 저점 테스트를 다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바닥까지 와서 저점 테스트를 한번 하고 올 초반부터 약간 머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이 궤도를 뚫을지 안 뚫을지를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한 가지 참고 자료를 봐야 될 게, 좀 전에 봤던 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미국하고요. 파란 것, 그 다음에 빨간 건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이 파란 게 일본이거든요. 이거 각 통화별로 동일한 베이스로 볼 수 있도록 맞춰 놓은 겁니다. 왼쪽으로. 그래서 이제 규모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유로 같은 경우는 뭐 1달러당 1.2 정도, 그 다음에 엔화는 1달러당 100엔 정도 되는, 109엔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뭐, 9엔하고, 그 다음에 0.2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규모가 비슷하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추세 자체는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달러가 시장에, 화폐가 시장에 풀려나가는 건, 유로나, 일본이나, 뭐 그렇게 큰 편차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정부에서 재정 투여를 하는 것, 시장에다가 자금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이제 거대하게 나온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달러 베이스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오픈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거 이제 IMF에서 그 외국 외환 보유고, 국가별 외환 보유고를 통화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 밑에 이렇게 차트로 보여주니까 이게 훨씬 더 보기가 용이합니다. 잘 보시면 2019년도 3분기에 달러가 6조 7천억 달러 정도가 외환 보유고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통화가 빌리언이니까 앞에 콤마를 하나 더 찍었으니까 조 달러죠. 트릴리언. 그게 6.25, 그 다음에 6조 770, 6조 9천억 달러, 그 다음에 6조 9,300, 그러다 7조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결과적으로 달러 베이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퍼센테이지가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건 달러고 이게 유로화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화들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옌이 있고 쭉쭉 나눠져 있습니다. SDR 여러 가지 그 기축통화 국가별로 보면. 중요한 거는 이 규모가 보면 유로화 대비 거의 3배 정도 되죠. 3배 약간 안 되네요. 3억 350원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가 규모가 크게 뭔가 액션을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풀려져 있는 달러 규모는 사실 여기서 외환보유고로 잡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사실은 통화 비중으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달러가 세상에 풀려져 있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로 뭔가 엄청나게 큰 규모로 상대적으로 살포하지 않는 이상 강력하게 이 통화가치를 폭락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얘가 지금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오픈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완전히 제로라고 보진 않는데 지금부터 최소한 10달러 정도, 10% 정도 절하됐거든요. 정점에서 비하면 2020년도 4월 달에 100달러 수준에 있었으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90달러 정도 나왔으면 11% 정도 하락했죠. 근데 이게 하락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국의 그 무역 수지거든요. 근데 무역 수지가 지금 계속 아랫방향으로 세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것만큼 적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0년대 중반쯤 달러 인덱스는 보시면 이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의 달러 인덱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의 하락은 달러 가치 하락을 말하기 때문에 이 무역 수지가 이렇게 계속 적자가 확대된다는 것은 수입 규모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수입 규모가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수입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추세다라고 하는 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최근까지도 보면 최근까지도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최근도 이렇게 보시면 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고 강도가 강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추세 자체로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바닥을 긁려고 쓰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가치 하락을 계속 용인했다가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좋지 않은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은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이제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하는 것 때문에 이런 위험성 등을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위험성들에 대한 게 노출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인데요. 이거 내용은 그냥 들여다보진 않고 말씀만 드릴게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면서 바이든이 이제 여야 상하원 국회의장들을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빈손이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막 들썩들썩 하고 있으니까 공화당에서는 반대하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인프라 관련돼서는 뭐 2조 3천억 달러, 그 다음에 뭐 가족 관련돼서는 1조 9천억 달러인가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렇게 하겠다고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화당 쪽에서 인프라 관련해서 한 8천억 달러?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면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물스물 여기 보시면 뭐 40년 전 인플라 트라우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만들어졌던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그 오펙이 만들어낸 1, 2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 에너지원 유가는 모든 산업에서 가계 기업 통틀어서 쓴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다가 단순히 서플라이 체인 문제 정도가 좀 더 심도를 깊게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강도를 세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서플라이 체인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70년대만큼 만들어지진 않을 건데 문제는 빌미를 줬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야당에다가 빌미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최근 뭐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가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거나 혹은 무역 적자가 늘어나서 수입 측면이 계속 증가하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정책적으로 바이든이 대규모로 경기 부양을 추가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향후에 달러 인덱스에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책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막말은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미국 주식시장은 60년대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 50년대부터 60년대 한 후반까지 막 밀려 올라왔다가 70년대는 약간 횡보장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초반 들면서 80년 초반에 있었던 그 두 번의 더블 딥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두 번의 잇따른 경기 수축 국면 이후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80년대 초반에는 대처 수장하고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신자유주의 그래서 작은 정부의 기업들의 제재 감소 그래서 사실 기업 성장에 굉장히 좋은 패턴을 구축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국면을 보여왔어요. 여기는 잘 안 나타나는데 주식시장을 보면 다른 차트를 보면 이걸 볼까요? 이거네요. 과거에 이쪽 영역에서는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무역지수하고 관련돼서 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쭉 올라올 때는 미국이 큰 적자를 보이지 않는 패턴으로 주로 이제 수출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밀고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수출 경쟁력이 서독하고 일본한테 막 치대기던 70년대 이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횡보장을 거쳤습니다. 물론 뻗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쉬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80년대를 보면 그전보다 상당히 많은 적자 규모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80년대. 그리고 약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약간 뭔가 좀 괜찮아지나?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그 뒤에 좀 뭔가 개선이 되나? 라고 하는 패턴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무역수지가.
그런데 다시 그 90년대 들어서는 무역 수익이 확대됐어요. 그런데 이런 확대 과정 중에서도 이 주식 시장이 계속 밀고 왔던 이유는 80년대 90년대 밀고 왔던 이유는 뭐 1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80년대 정점을 치고 나서 금리가 점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이었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아까 신자유주의, 그래서 기업 중심, 정부의 간섭은 줄이고 기업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 노동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그래서 대처주장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노동 근로자들한테는 최악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여하튼 그런 것들로 초반에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90년대에 밀고 올라온 이 패턴을 보면, 잘 보시면 여기 이거는 뭐냐면 그 미국의 가계소비 지출이 미국 GDP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일정 수준에서 영향도가 없었는데 보시면 80년대에 더블 딥을 지나고 난 이후에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죠. 이 추세적으로 계속 지출의 규모가 늘어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뭐 사람이 바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금리가 계속 내려온 부분도 역시 영향을 여기다 미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도 같이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계소비의 지출 여력의 능력을 주기도 했고, 8, 90년대에 불었던 좀 더 삶에 대한 편리함 이런 것들,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기술력이 발달되면서 그런 부분들의 소비 성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그 가계 지출에 의존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걸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2000년대에 머리를 치게 되고, 그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또 다른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머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좀 지나고 나서 지금 GDP의 PC, 가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영역은 거의 정점 부근에 왔다고 봐야 돼요.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 중에서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또다시 돌파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영역은 무엇이 만드는 거냐? 이 영역은 잘 보시면 이 기준금리 동향을 잘 보시면 일정 수준 기준금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5%대 정도까지는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할 수준 정도까지 주식시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버냉키 연준의장이 계속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주식시장에 불을 지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졌고, 과거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이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사실은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뜻은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오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해 볼게요. 기준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탄력을 갖고 올라갔습니다. 어떤 근거로? 지속적으로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통해서 주식을 떠받쳤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광기는 다 연준이 만든 겁니다. 저금리 기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여기서는 뭐 8, 90년대 올라온 추세는 신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전기제품이나 이런 것들의 발전, 그리고 그걸 통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의 하락,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수준의,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높아지면서 가게가 좀 더 편리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 성향이 강해지고, 그게 이제 PC나 가계 소비 지출을 늘리는 그런 패턴으로 연결돼서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왔던 게 90년대 잠깐, 2000년대 잠깐 쉬고 있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에는 전적으로 연준에 의해서 주식시장을 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도달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논점이 사실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연준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식시장을 밀어 올릴 때 이게 그냥 밀고 올라갈 수 있는, 단순히 금리만 낮췄다고 해서 밀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상대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주식의 기대 수익률,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 퍼의 역수인데, 기준금리가 10년 국채 수익률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퍼의 역수도 상당히 낮은 수준, 즉 고퍼도 용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것도 용인을 하겠는데, 문제는 그 용인 정도가 끝자락까지 다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나고 나서 이 저퍼를 유지하던 요 시기에 그러니까 저금리를 유지하는 요 시기에 퍼의 배수는 여기 보시면 10배에서 조금 올라가면서 한번 조정받을 때도 10배죠. 좀 더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갔어 봐야 한 17배.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17배였죠. 17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그 EPS 성장에 맞춰서 약간 따라가는 궤적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퍼배수가 급격히 내려갔다가 한 16배 정도나 15배 정도까지 내려갔었겠네요. 그러다가 머리를 들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24배 영역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금리 기조로 고포 배수를 용인하는 게 과거에도 17배 정도 단에서 약간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높은 24배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바닥으로 완전히 10년 국채 수익률을 바닥으로 붙여가지고 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패턴의 유지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냥 그 퍼배수를 용인하면서 EPS가 늘어나는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얘가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일단 일정 수준 머리를 들고 있는데 과연 지금 올라온 정도가 다겠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은 무조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거나 경기 추세상 무조건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상황 변동성은 계속 일어나는데 나중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수준보다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높게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타깃이 2%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률 타깃이 2%인데 2%보다 낮은 수준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있다는 얘기는 10년 국채하고 인플레이션, 10년 국채가 인플레이션보다 낮다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는 10년 국채 수익률조차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국채는 쓸모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보다 넘는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보면 과거에 있던 추세의 상단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중간치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치까지 올라가는 정도라면 그 시기에 용인했던 배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용인을 우리가 가져야 주식시장이 그나마 유지할 것이며 그거보다 높게 용인하면 뻗어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이거 좀 약간 불안하거나 너무 긍정적인 궤도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그 글로벌의 주식시장, 특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하이테크 관련된 주식들이 시총의 상위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고퍼주들이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소외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주식시장을 끌고서 올라가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미국의 전문가가 얘기했던 경기 사이클이 과거보다는 좀 짧은 시간에 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이 꺼져서 먼저 경기가 꺼지느냐, 경기가 꺼져서 주식이 꺼지느냐라고 하는 논점에 대해서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이미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추구 전략이 일어난 뒤에 추구 전략 전후에 주식시장은 조정받으면서 횡보를 하다가 새로운 뻗음을 반드시 보이는데 요번에는 추구 전략 이후에 새로운 뻗어나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실제로 그런 형태로 움직인다면 지수 투자를 한다고 하면 향후에는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가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적정한 순환매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회수하는 것 그런 포트폴리오 구축에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금방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올해 안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효과하고 요번에 인플레이션의 급등은 기저효과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부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여름께가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잠잠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빨라야 뭐 내년도 상반기나 돼야 테이퍼링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연준보다는 다른
다른 국가들의 테이퍼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들을 드렸는데, 연준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출구 전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내년 중반이거나 혹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지금 빠를 것이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지금 생각하는 위험성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실제로 본격적인 출구 전략, 사실 본격적인 출구 전략이라면 테이퍼링보다는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단계에서 과거에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안일한 패턴대로 주식 대응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막말을 하니까 역시 얘기가 길어지네요. 막말 대잔치는 오늘로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긴 시간 후의 일이긴 한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막말 대잔치를 통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